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긴축 재정으로 코로나19 지원과 통일 관련 예산은 크게 줄었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렸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 간 소송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옵니다. 패소할 경우 최대 6조 원이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며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책임론 중심에 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데 대해서도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민생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전화통화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만나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늘 1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5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 정점이 2주 전에 지났다며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신 헌법을 비방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와 구속이 가능하도록 했던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인사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금 전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긴급조치 관련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원 행정처가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포함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긴급조치 위반 민주화 인사들은 그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국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사 사건을 맡은 다른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1년의 국가 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1년의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받게 될 배상금은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유사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이번 판결 이후부터 적용이 돼서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초 기준 긴급조치 9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만 24건, 하급심에는 9건이 있고 다른 긴급조치 관련 사건은 더 많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5년 시행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초헌법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우철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촉발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임론을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까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로 가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겨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 측도 가세를 해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도 무효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법원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니탁 공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오늘 의원총회 발언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현재 당의 위기가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전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기 본질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원 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당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이 법원의 판단 이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나섰는데요. 지금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해결의 기미보다는 점점 더 꼬여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승주 의원님은 전 의원님이시니까 지금 의총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셨고 지금 의총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지금 당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당 상황이 지금 굉장히 대혼돈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직 의원으로서 좀 민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의총을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네. 이 새로운 비대위 구성 자체가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네. 대안이 없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의총장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예. 야당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좀 혼란을 겪을 거고 여당은 좀 일치 단결해서 새로운 국정을 끄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민망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갈등의 본질적 원인은 네. 우리가 뭐 윤핵관 이런 말보다는 사실 전통적인 언어로 쓰면 주류죠. 새로운 주류와 또 이준석 당대표 측 간의 어떤 정치적 신뢰가 붕괴된 데서 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성상납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할 말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구성되는데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해 전부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위원들이거든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당 위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촉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국민의힘 혼돈 상황은 지금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까요? 지금은 그 생각에 대해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생각에 당원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당신과 일부 국민들은 이것이 하나의 그 권력 투쟁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이 논란이 들어있고 본인이 임명하고 구성한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조금 겸한 입장을 보여야 되고 특히 그 집권 여당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당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네.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직격탄을 쏘면서 공격을 펴는 데 대해서 우리 당의 핵심 당원들은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지도부 내부 간의 어떤 불신이 폭망한 거죠. 불신이 네. 굉장히 폭발한 거죠. 이런 예. 부분을 지금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의원님께서는 이 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정치는 현실입니다. 네.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치 지도자 간에 어떤 정치적 어떤 절충 타협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위로 지금 정치적 국민의당 지도부가 없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예. 없는 상황에서 이 법적 논쟁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다른 가처분 신청 이런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끌고 가지 말고 네. 지금이라도 늦었다 할 때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 간의 정치적 어떤 타협을 통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당이 원내 정당 중심이긴 하지만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하지만은 권리당원 총 투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원내 국회의원들의 의총장뿐만 아니라 원내에 있는 당원들의 의견들도 좀 결집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서 당의 하나의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애 소장님한테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잖아요. 이 국민의힘 대혼돈 상황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법원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럼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 변호사, 판사, 검사들 그렇게 많으신 정당에서 법원의 결정문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 난독증. 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현재로선 권성동 원내대표 욕심이 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욕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뭐 되게 복잡하게 썼지만 정독해서 몇 차례 읽어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를 만들었다라고 네. 판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당원들의 결정이 아니고는 이 당대표를 함부로 내쳐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한 거고 최고위 일부 위원들이 모여서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한 방식은 안 된다. 라고 한 것이거든요. 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예. 그다음에 비대위가 만들어진 건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 검사까지 하셨던 분들이 이거 비대위원장만 무효고 비대위원들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비대위원장만 교체를 합시다. 본인들의 울타리 안에서는 가능한 얘기겠지만 네. 법원으로 다시 가져가면 죄송한데 지금 가처분 신청한 판사가 본안 판결도 하거든요. 본 소송도 담당인데 그렇죠? 굳이 이렇게 길게 쓴 거는 본 소송과도 달라질 거 없으니까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주문을 낸 건데. 그렇군요. 예, 근데 비대위원장만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물어보는데 글쎄요, 2주 있다 판결이 나온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라고 나올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어렵게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지금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의총에서는 또 새로운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지난 주말에 냈던 결정을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 구성하는 겁니다. 당원 당규를 비상 상황으로 이제 새롭게 규정하는 그러한 개정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또 출범시킬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새로운 또 가처분 신청 또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고치면 네. 당원 당규를 고치기 전에 이미 결정문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도 핵심은 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그렇게 함부로 내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네. 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당원을 한번 고쳐봅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당원을 고치기 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럼 판사가 새 당원을 가지고 옛날에 있는 일을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옛날에 있던 일이 있던 당시에 당원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건 예.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네. 직무대행으로 가는 게 이 법원의 판결에 맞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직무대행 체제로 간 다음에 비상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잘 규정하셔서 그다음 문제를 풀어 가시든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의 불편한 동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든가 하면 되는데 네. 지금 물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원 당규를 손질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을 위해하고 또 한 개인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한 소리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 개인을 지금 쫓아내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라고 하면은 과연 이 정당을 민주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상당히 민주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또 그렇게 민주정당이라고 부르기는 상당히 민망해진다고 봅니다. 마치 부잣집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돌려줘야 될 시점이 왔는데 안 돌려주고 이게 내 거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그런 어떤 억지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부잣집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있다가 이게 돌려줄 시점이 됐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 끝까지 자기 거라고 우긴다.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 부잣집 아이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예, 얘기하는 예, 것 같은데 예.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우리가 감당해야 됐던 부정적 요소 중에 하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사법부가 굉장히 분열시켰고 사법부 예, 내부 질서를 예, 또 예. 그것이 국민적 불신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우리 현 정사에 두고 보면은 판결이라도 결정문이 나오면은 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네. 정권의 신여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건 여당 입장에서 국민님 쪽에서 사법 판단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 여러 가지로 좀 문제 제기한 좀 의아한 부분인데 이제 제가 어쨌든 드린 질문은 이제 부잣집 아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 권순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느냐 요걸 좀 여쭤보려고.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체제를 당을 안정시켜 놓고 가느냐 또 그 이전에 가느냐 이 선후의 문제인데 네. 며칠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 체제를 정비하고 그렇게 나서 이야기했죠. 예. 정치 지도자로서 권성동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좀 명예롭게 스스로 밀려서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심정으로는 체제를 정비하고 나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런 결심을 비쳤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체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근데 이제 손에 놓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한번 잘 안 되면 물러설 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이게 네. 첫 번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 연찬회에서의 소위 말하는 술자리 파동도 있었고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문제 모든 시점에 촉발했던 내부 총질 문자에 지금 최근에 이 가처분 판결까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여기까지가 내 몫인가 생각하고 일단 한번 물러서셨다가 네. 그런다고 해서 그 권력이 죽어서 없어지겠습니까? 일단 수습을 해야 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대표를 잘라낼 수 있는 권한은 비대위에게 없거든요. 예. 그 아주 간명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빨리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될 텐데 그 쉬운 길을 안 가시는 이유는 사실 저는 저로서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촉발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여당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이걸 법원으로 가져간 측면이 있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져갔습니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풀지 않고 법적으로 풀지 않고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의하세요? 그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부 총질 문자가 있고 나서 네. 대통령께서 전화 한 통만 주셨어도 아. 라고 이야기했던 대목. 직접 하시기가 어려우면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예. 이러저러고 유감이다라고 표명이라도 하고 그 얘기가 좀 은근슬쩍 흘러나오면 아. 그런 정도에서 수습이 될 수 있고 아니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건건이 내치냐 이러면 여론이 이준석 대표에게 돌아섰을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가볍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니까 네. 마치 경찰을 정권이 힘을 써서 이준석 대표를 탄압하는 것처럼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경찰이 이런 상태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버리면 이준석 대표가 당장 들어놓아서 난 정치적으로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면 국민의 여론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좀 더 품어주는 그림을 만들면서 정치적으로 풀어가시는 게 글쎄 제가 여당에게 권해드리긴 하지만 되게 쉬운 길인데 어렵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은 일단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계속 거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이제 뭐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고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김성애 소장님 말씀의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네. 정치적으로 서로에게 그 정치인들 서로 면을 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가기 전에 정치적으로 사실 좀 그 이준석 대표 측하고 또 우리 당의 지도부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대화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 대통령이 일정한 역할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 당원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사실 그 과정을 다 떠나서 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직격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당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고 큰 폭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체 내지 약간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비상구를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최근에 이 인적 쇄신 관련해서 내부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교체로는 잘못된 국정남용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인사 대참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 그리고 내부 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 대통령실의 감찰과 인적 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들이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셈입니다. 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교체다. 그리고 보니까 검찰 출신 참모들은 그대로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대통령실이 확실히 개편을 하는 것 같아요. 홍지만 정무1비서관, 경윤호 정무2비서관 모두 사의 표명을 했고요. 한 대통령실 전체 인원 중에 뭐 한 80명 정도 인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그 대통령실 네.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무진을 교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80명 교체한다는 얘기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일부 공무원들도 있을 테고 일부 정치권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검찰 쪽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80명을 교체해야 될 정도로 인사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즉 누구를 바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사람들 누가 뽑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 본인이 뽑으신 분도 많고요. 그리고 인사기획비서관 복두교 인사기획비서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인사는 사실 인사기획비서관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총무비서관 쪽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예. 윤재순 총무비서관 두 분 다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이 구성이 된 건데 좀 더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교체, 쇄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뽑는 사람들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갈아 끼워도 또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추천했던 사람이 별로니까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 추천을 안 받겠어. 이런 정도 말고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대통령실의 문화에서 제가 생각해 제일 심각한 것은 대통령께서는 오류가 없으시다. 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상황실이 왜 운영이 안 되냐?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입니다. 지금 이게 국민들한테 할 설명인가요? 그리고 네. 이 수재가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났는데 비서관들이랑 다 나가서 술 뭐 맥주 한 잔 동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충 넘어가는 이런 풍경들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께 정말 충언을 던질 수 있는 참모들이 필요한데 예. 지금의 이 구조에서는 대통령께는 아무 말도 못하는 구조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의 핵심은 검찰 라인들이 인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강 있는 문화, 그러니까 검찰식의 기강 있는 문화가 현재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우리 청와대 35명 남직되는 비서관들이 갑자기 야당 대표 때는 꼬리털이 돼버렸어요. 꼬리도 아니고 대통령실이요? 예, 꼬리털 한다 그러는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인사 개편 쇄신하라고 주장하고 안 하면은 또 말 안 듣는다 그러고 예. 하면은 또 이렇게 비판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성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네. 그러나 3개월여 4개월 남짓되면은 우리 개인 입장에 들어가면은 뭐 청와대가 일한다고 이웃에다 이야기도 하고 주변도 아는데 일하러 갔는데 3달 4달 만에 또 사실 정식 발령 나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사람도 있어요. 한 달 월급도 못 받고 지금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 상황인데 예. 정말 그렇게 하기가 인간으로서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지도자로서 쉽지 않은데 예. 인적 쇄신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 또 당의 요구를 좀 수렴한다 이런 측면을 보고 그 결과 예. 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그 인적 쇄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 인사는 왜 소환됐냐 검찰의 과도하게 역할이 소환됐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좀 쇄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인적 쇄신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야당과의 협치 이야기도 가끔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오늘 전화 통화를 지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이 좀 안정되면 영수회담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여야 당 대표와 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수회담은 아니고 여야 당 대표 부를 때 같이 부르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죠? 거절이죠, 거절. 예, 영수회담은 거절. 아니, 그러니까 영수회담 거절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를 거절한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아니, 여야 당이 안정되면 여야 당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만. 정말 죄송한데 여당의 대표가 지금 없고 네. 비대위가 구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설령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전당대회를 언제 열지 모르는 상태고요. 예. 그럼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 게 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받을지는 또 9월 14일을 기다려봐야 알고요. 예. 그때 돼서 비대위원장이 만들면 그분이 여당 대표인가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이 안정된다라는 측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만들어지는 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를 보시는 건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까지 시간을 두고 안 만나시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잘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초반에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시면서 네. 여야도 소통도 하고 뭐 김치찌개, 소주 이런 얘기 되게 자주 당시에 나왔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나요? 그때도 없었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함께 모여 있는 자리만 그때 제 기억에는 지금 여야 당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5당 대표 이렇게 해서 뭐 간담회를 했던 적은 있는데 야당 대표하고 단독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렇군요. 예. 일단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게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야 당 대표를 같이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여당 당 대표가 뽑힌 다음이니까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돌려서 하시는 그렇게 게 해석을 아닌가? 하시는군요. 예. 라고 보면 좀 무리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거절로 당 대표가 사실은 국민의힘 당 대표는 아마 내년 초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상황으로 예, 봤을 때. 뭐 거절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잘못이 있다고 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직접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통화하고 나서 당이 또 민주당도 서로 당대표가 또 안정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당도 정비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당 지도자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부분이 있고요. 거절이라기보다 조금 시간을 두자는 이야기고 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대표도 사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 그 직접 만났을 때 우리 당원들이 볼 때 어떻습니다.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만나서 국정을 앞세우지만은 당 대표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만났을 경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라든지 좀 시간을 의제도 조율하고 시간을 갖고 만나자. 네. 그 대통령이 되어서 야당 대표를 안 만나도 정치를 하겠어요. 네. 그건 거절이 아니고 좀 의제 조율이라든지 준비가 필요하다.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여야 회담 이런 것에서 사법 문제를 끼워넣고 여기서 그럼 내가 대충 무마해줄게 이렇게 하실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사법 문제 뭐 이런 얘기 꺼낼 리도 없고요. 지금 정당 대표 하면서 또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까지 쭉 주장했던 거긴 하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분리해서 제안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런 여건을 서로가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잖아요. 어제 첫 회의를 열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이제 최고위원들은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쪽에 통합 얘기하고 이쪽에서 공격하고. 민주당의 전략이 맞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최고위원들이 하신 말씀 자체를 뭐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어제는 일종의 당선 사례죠.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을 향해서 일단 말씀을 먼저 열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당대표의 전 의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보여진 캐릭터와 달리 저런 문제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전 대화를 풀어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필요한 부분에 특검이나 이런 얘기들 하겠지만 메인은 민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메인은 그래도 민생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더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생을 위해서 의논하자는데 대통령이 거절해서도 안 되고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게 꼭 민생만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의제 중에서 대통령이 조금 가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당이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문제하고 네. 당대표가 있는 또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문제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총이 지금 오전에도 열리고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 의총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결과가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애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1만 명대로 늘었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 정점이 2주 전에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세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5,638명입니다. 휴일 여파가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7만 명 넘게 늘면서 나흘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3만 4천여 명, 23% 줄면서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1만 5,258명이고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380명입니다.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 감소한 591명이지만 일주일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7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6,689명입니다. 또 어제부터 중환자 병상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조금 떨어졌는데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2.4%로 하루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재유행의 정점이 이미 2주 전에 지났고 이제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구간이 2주 전에 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재유행의 정점 구간이 2주 전인 8월 셋째 주로 판단된다며 현재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는 정점이었던 2주 전보다 13.8% 감소해 하루 평균 10만 9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8로 6월 다섯째 주 이후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져 감소세임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지난주 전체 확진자의 23.7%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597명으로 전주 대비 28.9% 증가했고 사망자 역시 519명으로 전주보다 2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세와 중환자실 의료 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증가를 고려해 특히 중환자 대비 병상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위중증과 사망은 2, 3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이달 말에서 9월 초까지 위중증 환자는 최대 580에서 850명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도 앞으로 한 달간 하루 평균 60에서 70명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철저히 하면서 독감 유행은 덜했는데요. 독감 의심 환자가 5년 만에 다시 최다를 기록하면서 이번 겨울은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내 인플루엔자, 즉 계절 독감 환자가 여름부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8도씨 이상의 고열에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8월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에 4.2명까지 늘었습니다. 통상 3명에서 5명 수준이었다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감했지만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금년은 작년하고 달리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가 조금씩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늘면서
독감이 앞서 퍼진 호주 등 남반구와 동남아시아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이 느슨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독감 집단 면역 수준이 낮아진 상황에서 올가을 이후 코로나 7차 유행과 동시에 확산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안 돼 있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집단 면역 수준이 낮고 더군다나 입국 시 PCR 검사까지는 지금 없앤다고 하니까 트윈데믹이 좀 더 일찍 올 수가 있죠. 증상이 비슷한 두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기승을 부리면 일선 의료기관은 혼란을 피할 수 없고 둘 중 어떤 질환에 걸렸는지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 접종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독감 접종까지 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다고 판단이 돼요. 정부가 개량 백신 도입 등 하반기 코로나19 접종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독감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도 동시에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은 광주 지역 모 건설사 회장이 자녀에게 땅을 헐값에 매각한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회장이 자녀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 세금마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 아파트 단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서류입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시행사가 다름 아닌 건설사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A업체입니다. 조경업체였던 A업체가 건설사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분양 사업에 뛰어든 건 지난 2012년. 이때부터 불과 4년 만에 한 해 1,000억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6년간 매출을 합하면 5,800억 원에 이릅니다. 일반 회사들이 4년 만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그건 거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걸 지원해주는 회사하고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버지 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아들 업체가 시행한 사례는 지난 2016년 이후로 확인된 것만 6건. 아들과 아들이 대주주인 A업체에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또 차입금 지급 보증도 서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는 모두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섞이지 않았지만 밀접하게 사업을 해왔고 홈페이지 역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몸 같은 회사로 상속을 염두에 둔 일감 밀어주기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밀어준 것은 뭐 당연하니 뭐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하는 것이고 키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아버지 회사가 일감이 좀 줄어들어야만이 주식 가치도 떨칠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를 물려주든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으면 지배주주 등은 증여세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으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장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7차 핵실험 준비 장소로 지목된 3번 갱도에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핵실험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촬영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사진입니다. 최근까지 갱도 복구 공사가 이뤄지던 장소에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폭우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4번 갱도 주변 강바닥 모양에 일부 변화가 생긴 점도 눈에 띄는데 홍수로 인한 피해일 수 있다는 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너머의 분석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4번 갱도 공사가 핵실험 능력 확장이 아닌 눈속임을 위한 위장 공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피해는 지휘본부 주변에도 확인됐습니다. 본부와 지휘시설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이 생겼는데 기존 연결로가 홍수와 태풍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7차 핵실험 준비 장소로 지목된 3번 갱도는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년 폐쇄했던 입구 주변에 새로 뚫은 통로가 눈에 띄는데 핵실험 준비가 끝난 걸 입증하듯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한미 정부의 분석과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는 온전히 김정은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도착해서 방사능 물질 누출 위험이 큰 자포리자 원전 사찰에 곧 나섭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잃었던 남부 지역을 되찾기 위한 공격을 시작해서 일부 마을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착 직후 자포리자 원전으로 떠났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비롯해 모두 14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찰단은 러시아 반발을 고려해 중립국 출신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의 한 사기업이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폭격 이후 자포리자 원전 원자로 인근 건물 지붕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났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31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사찰을 통해 이러한 원전 시설의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 보안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전 제어실 인력의 업무 환경도 보고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유럽 최대 원전 자포리자는 이딴 폭격으로 방사능 유출 위험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침공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러시아 측에 빼앗겼던 헤르손 등 남부 지역에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провів наради з військовими, з представниками військово-промислового сектору, з урядовцями. Важливі наради, важлива тематика, озвучувати її неправильно. 우크라이나는 탈환전으로 일부 마을을 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공격을 시도한 우크라이나군에 큰 피해를 안기며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만 여쭤볼게요.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비대위 회의 오늘 하시잖아요. 의총 결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결과가 나오면은 설사 자신의 뜻과는 좀 반대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 어떤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에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직무와 의원총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당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당의 조속한 정상화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유를 제가 들어볼게요. 설렁탕을 시켜서 설렁탕을 주문을 취소를 했어요. 근데 설렁탕 주문을 취소한 것이지 공깃밥과 깍두기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야 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당원 수습은 누가 하죠? 수습은 누가 해요? 다수가 합의해서 그 입장문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 입장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존중해야죠. 밖에 나와서 딴소리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사실 지난 가처분 이제 심리할 때도 우리 당의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모욕적일 수도 있는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너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 망신을 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아니야, 이거도 커. 고생을 받아요. 바꿔주는 사람이 어떻게 현재 서울에도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고요.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부터 점차 그칠 텐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부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 남해안에 최고 70mm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6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 속에 낮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다음 주 날씨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퀴즈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